안녕하세요. 응급구조과 전진입니다. 오늘은 총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한국응급구조학 표준교재라고 해서 총론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출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 이야기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총 29강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일부분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만 진행을 할까 해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 저는 언급은 안 했지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 목차 보시게 되면 응급의료 체계, 국내 응급의료 체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응급의료 체계 있고, 그 다음에 환자 구조 이송이 있는데, 파트 2에 있는 해외 응급의료 체계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용도 이렇게 적을 뿐더러 저희가 지금 당장 해외에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의료 체계 개요, 요것도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하고 병원 전 단계 안 하고 병원 단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응급구조사 챕터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의료지도, 의료정보의 활용 정도 하고요. 그 다음 환자 구조와 이송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로만 보게 되면 챕터 4, 5, 6, 9, 10, 11 이렇게 6개의 챕터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챕터 4부터 이제 볼 건데요. 좀 많이 넘어가야겠네요. 저희가 원래 총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응급구조사의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이런 장비들과 관련된 것들 어떻게 다뤄줄 것인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챕터별로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응급구조사는 응급구, 응급처치와 응급환자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과 응급의료기관 내에서의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당해기관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 전원까지의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나, 요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과서를 편찬을 했지만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인 거고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지금 응급구조사분들 중에서도 병동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많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뭐 수술실에서 간혹가다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수술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응급의료 체계에 활동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그리고 전원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두 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우리 응급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물론 우리가 해외 관련된 응급의료 체계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기형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이 응급구조사라는 정체성 자체가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처치, 평가, 이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다리 역할 혹은 최초 단계의 역할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 하에는
병원 단계에서의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이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해외 사례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예를 들게 되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병원에 근무를 하는가에 따라서 답변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응급구조사가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 구명구급사이긴 하지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가 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현장에 있는 구명구급사 혹은 구급대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또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예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 지어놨다. 그래서 서로 간의 업무를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해외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 각각의 내용도 있을 건데,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응급 환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히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는 소방공무원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직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병원 단계에서는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인계해서 전문적인 검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응급으로 종사자를 처치하는 단계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간호사분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뭐 많이 하는 일들이 이제 없을 것 같고 뭐 병원에 따라서 중증도 분류만 수행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그 다음에 전원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수술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복구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근방에 없어서 다시 재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경우도 이제 우리 응급구조사가 관여해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장애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그 업무 범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40년보다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보시지 마시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응급의료가 관한 법령의 제 41조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응급환자에 대해서 상담, 구조,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에 무료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면허 없으니까요. 보건복지부 의료을 정하는 법이 안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있을 때는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5년마다 범의 적정성을 조사 실시하고 중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응급처치가 의사의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받지 않고 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정해놓고 있죠. 어떨 때 뭘 써라라고 아예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인 의료지도가 아닐 뿐인 거지 간접적인 의료지도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미국에서는 맥가 의사들이 전쟁에서 쌓은 경험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응급의료 체계에 관련된 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응급의료 체계가 현장에서부터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명칭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종별이 있다. 1급과 2급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국가 시험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자, 응급으로 관련된 법이 안에서 법령에서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써져 있고요. 굳이 지금 당장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보시게 되면요, 여러 곳에서 뭐 활동하고 있다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책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책임질 건 없고요. 모든 책임은 거의 다 이제 의사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모든 의료 기사, 의료인, 응급의료 종사자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아까 전에 법에서 했던 내용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내용들은 요 내용일 것 같은데, 응급환자를 대응하기 전에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준비가 필요하며 응급환자의 질환에 대한 생리병찰적 지식이나 의료술기에 대한 상당한 수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당한 수준까지 갖춰야 되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죠? 저희가 이 기본 기초의학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타 나라에 비해 많은 학습 기회와 시간을 주지만 수준 자체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하게 그러면 역으로 따져서 그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생리와 병태 생리의 지식 수준으로만 혹은 그 강의 할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소요를 한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다. 응급의료 체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뭐 법 관련된 내용들, 양기능구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뭐 심리적인 배려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써져 있지만 정말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화 상담원, 대면 상담, 뭐 이런 신고 접수 응급의료 상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환자를 만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질환인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응급처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병원 이런 것들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 거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수행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요즘에 워낙에 이제 안내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담 업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환자 이송 전원 관련된 내용들 수용 가능 여부도 상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긴 한데 뭐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병원 등에서는 뭐 이렇게 코디네이터 활동하는 근거가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상하시내 구급상황관리센터인데 이제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그죠? 구급관리상황센터. 상하시내에서는 무조건 응급구조사여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구급상황관리센터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응급 구조사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어서 이런 구조 활동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구조 등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것들은 하겠지만은 매우 어려운 구조 활동들은 이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라는 것들이 이렇게 쭉 써져 있지만 뭐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차량 내에서 환자를 구조할 때 조금 환자를 구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전문가니까 환자가 어떻게 다쳤다 혹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떤 구출 방법을 써야지만 환자가 2차 손상 없이 잘 구출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전문가니까 그때는 관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송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병원 관련된 것들, 운전은 뭐 초원이 뭐 이런 경우에 막 이 두 명이 있는 경우에 이송이 허용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이 안전 운전면허도 2급 운전사 취득한 사람 뭐 제한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저희하고는 소방 관련된 내용들이고, 저희하고는 지금 당장 관련이 없는 법령들입니다. 네. 응급처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에 써져 있고요. 이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게 되면요. 응급구조사는 개인의 안전, 환자와 동료의 안전, 환자의 모든 증상과 징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참 어려운 내용들을 너무 가볍게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죠. 물론 이게 조제니까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모든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정확히 평가한다.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하겠지만은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이건 맨 광고가 죄송합니다. 음,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머리 아프더라, 뭐 두통도 있는데 구토도 좀 나더라, 속도 좀 메스껍더라, 뭐 먹은 거는 크게 없고 알러지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평가를 할 건데 뭐 하나 놓칠 겁니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 일부분은 놓칠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이제 실시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처치가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상기해 주시면서 평가, 처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만약에 내가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어디가 문제일 것이라는 것은 파악해 놓으셨고 그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현장에 있어봐야 이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예시지만 예를 들어서 환자가 뇌졸중인데 당뇨병이 있는데 뇌졸중도 같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식이 소실돼 가지고 이제 저혈당과 함께 뇌졸중이 같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처치들을 다 했는데 어 그냥 저혈당인가 보다 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거 하고 이 환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의식을 추가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다면 뭐 뇌혈관 센터 같은 것들을 떠올려 주셔서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말로는 쉽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긴 맞죠. 근데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좀 들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병원으로의 이송은 재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처치받을 수 있는 중재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또한 많이 지연된다. 그래서 적절한 이송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록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환자 공호 관련된 내용들 있긴 하지만, 여기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뒤쪽에서 한 번 더 좀 나올 겁니다.
개인의 안전 및 타인의 안전 보장 관련된 것들, 이제 안전이 가장 맨 처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안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림 4-1번이 있네요. 그죠? 그림 4-1번. 아, 여기 이 그림이네요. 그죠? 뭐, 요런 그림들은 아마도 이제 그 감염병과 관련된 보호 장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상이나 환자 팀원을 도울 수 없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긴 한데 다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화재 상황인데 뭐 건물이 붕괴 위험성이 있는데 현장에 들어서 응급처치를 한다.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안전이 위협당하는 현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전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 스스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는 이론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환자를 건물 안에서 구조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뭐 하겠다고 옆으로 갔다가 본인이 다치는 거예요. 그럼 환자 구조해야 될 사람이 두 명이에요. 단순히 두 명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네 명 정도가 필요했다. 그런데 한 명 또 생겼다.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만 해도 구조하는 사람만 8명이 필요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4명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원들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오히려 현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환자가 되는 것이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적절한 활동을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안전이 확보되었다라는 이런 신호가 왔을 때 현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하니까요. 그죠? 현장이 안전하니까.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요. 그 현장이 안전한 경우 환자 요구 항상 우선되도록 해야 된다. 내가 안전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 환자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피하기 위해 적절한 방어 운전으로 안전 운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요. 네, 뭐 특별하게 응급구조사라고만 찍기에는 좀 애매한 내용일 것 같고 구급차에서 환자들 보기에서 안전벨트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은행 시에는 당연히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 전력동기가 차단된 곳, 기름이나 독성 물질 유출, 화재 상황, 발산 누출 등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당연하게도 피해야 되고요. 이런 불안정한 현장, 안정과 불안정, 안정하다는 소리는 상황이 예측된다는 소리인 거고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소리는 이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테러나 폭동, 폭력 상황 등에서는 사건이 이제 일으킨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범인이 잡히면 안정화되는 거고 잡히지 않으면 계속 불안정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폭력만 이야기했는데 화재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스밸브가 LPG라서 누가 잠그지 못하고 나왔는데 통이 그대 옆에 존재하고 있다. 건물 옆에 존재하고 있다. 요거는 아직 현장이 불안정한 안정과 불안정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외적으로도 환자 자체가 정신적으로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폭력적인 상황 때문에 환자가 생긴 건데 환자 자체가 폭력적인 상황들도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대한 안전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전문가에게 안전 확보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밤에
적절한 조명과 이런 밤에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낮에라도 쓰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외에도 안전모라든지 보안용 장갑 뭐 이런 것들도 착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장구들도 착용해 주신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시간에는 출동 전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